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남중국해를 또다시 항해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2척이 11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레틀리제도 중국령 남사군도의 12일 이내 해역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작전이 과도한 해상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국제법에 따른 수로 접근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작전은 국제법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은 중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 그리고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주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된 지난달 7일에도 미사일 구축함을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중국령 시사군도 12해리 지역에 전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무역협상 타결 시한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11일 베이징에 도착해 13일까지 4일 일정에 실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14일과 15일 이틀간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류어 부총리 등과 고위급 협상을 진행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이 최근 워싱턴 협상을 토대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진일보한 토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인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3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지식재산권과 무역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일본이 11일 중국 해경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인근 영해에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NHK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4척이 이날 오전 10시께 센카쿠 열도 일본 영해에 잇따라 침범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 간 영유권 분쟁 지역입니다. 중국 해경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일본 영해에 진입한 것은 올해 들어 4번째입니다. 한편 해상보안청은 이르면 올해 여름 외국과의 해상협력을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는 해양 진출을 활발히 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주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일 헝가리에 도착했습니다. 중부 유럽 순방의 첫 일정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만나 민주주의와 법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중부 유럽 순방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할 목적입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중유럽 국가의 의존이 커지는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2일 슬로바키아의 바르티슬로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 2월 13일과 14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중동 문제 국제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의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구호물자 반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과이도 국회의장은 10일 군대가 외국이 제공한 구호물자 반입을 막는 것은 반인도주의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위에 대해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식량과 구호품 등 구호 물품을 베네수엘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트럭을 실은 구호 물품은 베네수엘라 국경을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군인들을 시켜 물품 반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 hope that Kim is serious about getting rid of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미국과 한국 정부가 1년 유효기간으로 합의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한국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 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날짜와 시간에 합의한 뒤 북한을 떠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과 평화의 진전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개최 도시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트윗에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일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자신이 김 위원장을 알게 됐고 김 위원장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다른 종류의 로켓, 즉 경제 로켓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협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에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데 진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 Kim is serious about getting rid of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 hope that he will make the concession he needs. 엥겔 위원장은 7일 VOA 기자 만나 한반도에 더 이상 핵 역량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가 비핵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정상회담이 그런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회담을 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김정은이 대충 넘어가려 하거나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회담이 된다면 모두에게 시간 낭비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if the talks are just, Kim playing games and not really being serious about it, then it's a waste of everybody's time. 그렇게 될 경우 회담은 김정은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자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엥겔 위원장은 김정은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목을 끌거나 존중을 받으려고 2차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You just don't know. I mean, you don't know how sincere. You don't know if Kim is just doing this to get the publicity. 이어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미국의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한 관련 현황을 점검하는 감독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외교위원들과 북한 관련 면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VOA에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President Trump's tried to develop a good relationship. We've got hostages back. We've got remains back. 싱가포르 회담 후 미국인 인질들을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았고 일부 미군 유해도 넘겨받았으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도 중단됐다는 겁니다.
이어 핵미사일 시험이 이뤄졌던 트럼프 행정부 이전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실험 중단이 최종 해법은 아니지만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 문제에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미북 정상 간 개인적 외교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는 것을 북한 문제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로 거듭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외교당국자들은 당시 전쟁 위기를 맞고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 5일 국정연설에서도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수백만 명이 희생될 수 있는 전쟁을 치렀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f I had not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ould right now, in my opinion, be in a major war with North Korea. 전임 오바마 행정부 말기로 가면서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한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조정관은 당시 미국이 실제로 북한과의 전쟁을 고려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전쟁 계획은 확실히 수립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답했습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certainly asked the Pentagon to prepare war plan if the president decided to attack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installations. And to look at the 오바마 행정부는 국방부에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결심할 경우를 대비한 전쟁 계획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었다는 설명입니다. 역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한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관은 당시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우려했고 효과적 해결책이 없으면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북한과의 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과 전쟁을 벌이기 쉽지 않은 많은 요소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오바마 행정부는 충돌을 피하고 비군사적 해법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도 자신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bsolutely divorced from reality. It exists mind in an alternate universe. There was no talk of 이 같은 묘사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당시 북한과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언급도 전혀 없었고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북한과의 전쟁 이야기가 오간 유일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 2017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이머 전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에 앞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이 심각하게 고려됐었다며 당시 북한의 핵 역량이 상당히 낮았음에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오래 다룬 사람들은 대북 군사 타격이 매력적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 think all of us who've worked on North Korea over the many, many years, we've all recognized that a mili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 is a very unattractive, very unappealing option. Even going back to the Clinton administration. 북한이 보복에 따른 한반도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동맹인 한국도 이 점을 알고 대북 공격을 지원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발간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한반도 전쟁 시 핵무기를 쓰지 않는 초반에도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30만 명이 숨질 것으로 전망했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개입하면 그 피해 규모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1년이라는 유효기간 때문에
앞으로 미한 동맹에 큰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 동맹의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 내 반미 정서가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한 건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1년 유효 기간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은 지난해 10차례나 공식 회의를 통해 진통을 겪은 사례를 지적하며 짧은 유효 기간이 앞으로 미한 동맹의 갈등을 구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짜리로 했다는 것은 한미 동맹의 갈등의 구조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거다 이렇게 봐요. 이게 이제 매년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매년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 그냥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실무자들끼리의 어떤 그 차원을 넘어서 결국은 정부와 정부의 차원으로 이게 비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동맹은 빈틈없는 공조가 관건인데 잦은 협상으로 계속 서로 부딪히면 갈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두 나라는 앞서 10일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 미화로 9억 2,380만 달러에 달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이후 거의 5년마다 이루어지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못 박아 당장 몇 달 뒤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지노선으로 주장했던 10억 달러에서 한국은 단연 계약 요구에서 각각 양보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미한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대북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합의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런 배경 때문에 서로 불만족스러운 봉합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장기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좀 더 큰 틀에서 한미 관계의 선순환을 생각하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조금 증액을 해주고 그 밖의 이슈에 있어서 한국이 관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미국의 배려를 받고 그러면서 장기 계약으로 가자. 안정적인 동맹이 중요하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즉흥적인 결정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협상이 감정 싸움으로 확산돼 한미 간 동맹 문제로 악화되면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열수 실장도 미국의 요구대로 분담금을 증액하더라도 유효 기간을 늘리고 반대 급부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기회를 놓친 게 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최초부터 그냥 빌리온을 이렇게 주면 3년 단위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잠수함에 뭐 북한이 이제 3,000톤급 해가지고 그거 SLBM 달고 돌아다니면 우리 그거 따라다녀야 될 텐데 지금 뭐 디젤 기관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할 텐데 그런 데 대한 어느 일정한 게 또는 양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반대급부로 더 얻었으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었거든요. 일부 익명의 전문가는 이런 발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의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 자체가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런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가 오히려 미한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의 국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트럼프 행정부가 애써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코앞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방위 분담금을 우리가 사실상 한 70% 이상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싸게 그 전략적인 위치에서 세계적인 경쟁 대상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자꾸 철수 운운하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한국 정부가 만약에 철수한다 그럴 때 그동안 고마웠는데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아마 철수 안 하리라고 좀 봅니다. 홍 실장은 북한에 대해 한국의 군사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열세인 핵과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핵우산만 확실히 보장하면 된다며 그것도 거부하면 한국의 핵무기를 개발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많은 것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협박을 한다면 한국 내 반미 정서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8% 이상을 올려줬는데 또 1년 뒤에 다시 또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는 듯이 지금 미국이 그런 태도를 하는 거는 자칫하다가는 한국 내에서 반미 감정이 굉장히 분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급진적인 진보단체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항의 시위를 했을 뿐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이에 대해 시기가 위중하고 한국 국민이 안보와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지금 한미동맹이 중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1조 원 넘어간다는 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잖아요. 아주 진보적인 단체 말고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다고 봐요. 그거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봐요. 상당히 지금 한미동맹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넘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1조 원이 넘었더라도 지금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당초 미국 정부가 1조 4천억 원 이상 증액 요구를 한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에 부담을 안기는 상황을 조기에 타결한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를 8.2% 인상하고도 유효기간을 대폭 양보하는 실책을 범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방위비 협상은 동맹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익을 위해 지혜를 찾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전쟁에 180억 달러의 전비를 지출하고 각종 경제와 군사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1953년 10월 미한 동맹의 근간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뒤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 노력을 지원했으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독자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비약적인 국력 신장과 민주화 정착에 따른 역할 증대론에 따라 1991년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분담금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서울에서 BA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이 국제인도주의 단체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의약품과 수질 개선 장비 등 93개 품목 1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연맹 IFRC의 대북 물품 반입을 허가하고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7일 웹사이트에 올린 서한을 통해 IFRC가 지난달 16일 제출한 제재 면제 승인 요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6일 스위스 정부와 월드비전의 면제 승인 사실을 공개했던 대북제재위원회가 하루 만에 IFRC의 승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겁니다. 이들 3개 단체의 면제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뒤인 7월 30일까지입니다. 최초 IFRC가 작성해 최종 승인 서한의 부속 문건 형태로 공개된 면제 리스트에는 93개 품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임산부와 신생아 관련 의료장비 18개 품목과 리 단위 병원에서 사용될 의약품 41개 품목, 수질 보건 개선을 위한 파이프 등 각종 장비 16개 품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IFRC 요원들이 사용하게 될 자전거 품목에는 중국산 자전거 500대가 수량으로 표기됐고 구국용품 세트 5,000개에 들어갈 14개 품목은 싱가포르 적십자사가 기증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반입이 허가된 물품의 총 금액은 57,710 스위스 프랑과 33만 1,319 중국 위안 등 미화 약 10만 6,70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IFRC에 대한 면제 승인으로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승인 건수는 1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지원단체들의 제재 면제 품목은 약 900개, 금액으로는 최소 639만 달러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경제 발전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시키면서 비핵화하면 경제 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권력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식의 경제 발전 모델을 두려워한다면서 당장은 제재 완화를 통한 현금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엄청난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핵무기를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투자와 무역을 강조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최근 발언 모두 외부와의 활발한 경제협력을 통한 주민 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제시한 북한 주민의 번영과 밝은 미래를 북한 지도부가 실제로 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에 수반될 개방을 김정은 정권이 받아들일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남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의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북한은 이런 제안을 그다지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말하는 지원은 외부 투자인데 이는 북한이 매우 경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assistance that we're talking about, if it's like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that's going to be looked upon very warily, I would say, by the North Koreans. The last thing they would want, I suspect, is for Samsung to come in and 북한은 삼성이나 현대, 미쓰비시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대규모 공장을 짓는 상황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역시 북한의 핵 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 조치들이 현실적 당근책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은 해외 기업들의 유입이 아니라 체제 안정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경제 개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경제와 금융 관련 통계를 발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can be done that can be helpful, in terms of foreign aid, of helping them with trade. But they also have to be willing. 전문가들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경제 지원을 이미 실패한 시도로 간주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가 9개 문장에 걸쳐 대형 경제 프로젝트를 북한에 약속했지만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이나 미국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경제 보상 방안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if that's going to be any more convincing than the, South Korea's promises of many economic projects or not only under Moon but, under 그렇다면 북한이 바라는 경제 혜택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자원 수출과 관광 산업 등 통제가 가능한 현금 확보 수단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브라운 교수는 현금 혹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원을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아니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Yeah, I think it depends. The regime, the Kim Jong-un regime, I'm sure would like some cash, some money. Yeah. And or commodities that they can sell for cash, like oil or something. They need money really badly. 결국 자립경제 구축을 위한 수출 산업의 발전인데 그러기 위해선 제재 해제가 북한의 급선무라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중국 수출량이 급락했음을 보여주는 지난해 북중 교역 보고서가 이런 필요성을 방증한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 부문으로 관광업을 제시했습니다. And now he's building this big beach resort here in Wonsan. Huge expenditure of beach resort with I think 10 different hotels in it. And that project's in trouble, looks like.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 대형 관광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관광사무소 설치와 미국인 보호 등을 명문화한 미북 간 외교적 합의를 거쳐 미국인의 북한 관광을 허용한다면 흥미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고문 역시 제재 완화를 북한이 원하는 우선순위로 들고 뒤이어 남북 경제관계 확대, 중국과의 무역 정상화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결국 그들의 이익만 도모할 것이고 투자처에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출 예산안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물자 거래와 노동 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 등 광범위한 영역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2019 회계연도 정보기관 세출 예산안은 미 정보기관들이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각종 활동들을 상세히 명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발의돼 상원 정보위원회로 회부된 세출안으로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그리고 국방정보국 등 미국의 16개의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장실 활동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세출안에는 기존과 달리 별도의 항목을 통해 북한 수입원에 대한 정보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출안 발효 180일 이내 국가정보국장은 국무부 정보연구 담당 차관보, 재무부 정보 분석 담당 차관보와 협의해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정보평가 보고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평가에는 북한의 자금 조달원과 금융 비금융 네트워크, 그리고 북한의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관과 금융서비스 사업, 그리고 지불 시스템이 평가돼야 합니다. 정보당국이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수입원으로는 물자 거래부터 노동 착취, 그리고 불법 사이버 활동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석탄, 철, 철광석 거래와 북한 영해의 어업권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철광석 거래와 관련해 금, 은, 구리, 니켈, 아연, 티타늄 광석 등 각종 광물과 섬유 거래도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래식 방산물자와 서비스 판매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품목에 대한 판매도 평가가 필요한 수입원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이뤄지는 북한 노동자 착취로부터 오는 수입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제공하는 식품, 의약품과 같은 비인도적 물품과 서비스로부터 비롯되는 수입을 평가하도록 한 점도 특징입니다. 특히 이런 서비스에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 소재한 기관을 포함해 은행과 각종 지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도박을 포함해 북한 정부의 온라인 상업활동, 그리고 사이버 범죄와 위조 제품을 포함한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오는 수입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출안은 정보위의 심의를 거쳐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하원과의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영국의 민간연구소가 2016년 북한산 로켓 추류탄을 싣고 수에즈 운하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 지선호는 중국 정부 산하 기업이 소유했으며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인들에 의해서 운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가 8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캄보디아 국기를 단 편의지적선으로 운항하던 지선호가 중국 정부 산하 기업 소속 인물 등에 의해 운영됐었던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선호는 2016년 8월 3만 개의 로켓 수류탄 등 북한산 무기를 싣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다가 이집트 당국에 의해 적발됐었는데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가 지선호 적발 사례 정보들을 토대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과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연루된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합동군사연구소는 특히 지선호를 처음 등록한 회사는 중국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리아오닝 해운회사였으며 이 회사가 있던 빌딩에는 북한 해운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와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이 운영하는 대성은행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성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선호를 운영하던 핵심 인물은 리아오닝 해외무역식품 해운회사의 선장 리안샨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리안샨 이전 지선호 소유주가 있었는데 이 인물은 경수로 등을 북한에 수출해 2017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선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제임스 바이런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은 지선호의 불법 무기 수송 적발 사례는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불법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These kind of
incidents help us understand the networks that help North Korea evade sanctions. 지선호 관련 인물들은 중국 다롄과 홍콩 등지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네트워크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이런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을 중국 정부가 도왔다고 결론짓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도운 인물이 중국 정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when you see an individual who connects at these levels with an entity which was partly state-owned. 중국 정부 산하 회사와 인물들이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연루돼 있었다는 것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비건 대표와 북한의 김혁철 대표가 이 자리에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비건 대표에 대해서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을 마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8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미군 수송기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오후 6시 30분께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2박 3일간 평양에 머물면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양에서의 이번 실무 협상을 계기로 비건 대표가 미북 핵협상에 전면에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민간연구소인 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을 한 건데 이미 지난번 김영철 워싱턴 방문 때 김영철 북측 대표단 일원들을 만났고 스웨덴에 가서 최선희도 만나고 또 그전에는 우리 한미 간의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한미 간 조율 그런 과정에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반도 문제에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담당자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비건 대표가 등장한 것은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당시 국무부에서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담당해온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물러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 자동차 부회장이던 비건 씨를 새로운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한 겁니다. 백악관이 비건 씨를 특별대표로 임명하자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건이 누구냐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걱정은 곧 기우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56살인 비건 특별대표는 한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한 외교안보 분야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의 참모로 근무했으며 2008년 대통령 선거 때에는 사라 페일린 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8년 봄 트럼프 대통령이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교체하려 할 때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외에도 비건 대표에 남다른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비건 대표의 전임자인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해 8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It's a very good appointment. I think the two 조셉 윤 전 대표는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리에 적합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질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또 국무장관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부라며 그런 점에서 비건 씨 임명은 아주 훌륭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비건 대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신임을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집무실에서 비건 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의 보좌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서 비건의 출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선비핵화 후 상응 조치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핵신고를 하고 이를 검증 사찰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과거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한 것을 감안해 제재 완화는 비핵화가 이뤄진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주장해왔습니다. 비핵화를 여러 단계로 쪼개고 모든 단계마다 미국이 상응하는 안전보장과 정치적 대가 그리고 제재 해제 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미북 관계는 주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주도해왔는데 두 사람은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맞섰습니다. 예를 들어 폼페오 장관은 1차 정상회담 다음 달인 7월 6일 평양을 방문해 1박 2일간 총 9시간에 걸쳐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 북한은 미국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강도라면 전 세계가 강도인 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And so if those requests were gangster like they are, the world is a gangster because there was a unanimous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0월 7일 이루어진 폼페오 장관의 방북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시 폼페오 장관은 백화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5시간 30분가량 만나 비핵화와 2차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사찰과 검증 그리고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인 11월 초 뉴욕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은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이렇듯 미북 관계가 갈등과 진통을 거듭하는 통에 비건 대표는 지난해 단 한 번도 자신의 협상 상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 임명 직후 폼페오 장관은 비건 특별대표와 북측 대표가 국제원자력기구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비건 대표는 지난해 10월 폼페오 장관과 함께 방북했지만 평양에서 자신의 상대역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최선희 부상은 모스크바를 방문해 쿵시아누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 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는 이 자리에서 비핵화 협상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며 당사국 간 조치와 상응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검증과 사찰 등 비핵화 문제를 다룰 실무 협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Honestly, I think that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take this as a sign of further resistance. 이렇듯 지난 하반기 내내 미북 관계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상당한 파열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 등으로 파탄이 나지 않고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비건 대표의 최근 연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 미 서부 스탠포드 대학에서 북한 문제를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 여러 측면에서 기존 트럼프 행정부 입장과는 차이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건 대표가 포괄적인 대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최대 압박 전략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비건 대표는 미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연설에서 미국의 목표는 단순히 비핵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근본적인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화 체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talking about is simultaneously looking at ways to improve relations
비핵화의 핵심인 검증과 사찰에 대해서도 비건 대표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핵심과 폐기,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건 대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사찰과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검증이 비핵화의 첫 단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선비핵화 후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비건 대표는 제재는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모든 것을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ttention to the words that we use when we say we will not lift sanctions until denuclearization. 비건 대표의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대북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핵화, 인권, 제재 등 개별 사안별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0년대 미북 핵협상에 참여했던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동시 병행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비건 대표의 접근법은 과거 미국이 시도했던 단계적 포괄적 합의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ought his formulation for simultaneous and parallel steps is the right approach to take.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비건 대표가 보다 유연한 대북 접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상응 조치와 북한이 생각하는 상응 조치 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시간도 문제입니다. 베트남에서 열릴 2차 정상회담까지는 이제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비건 대표와 북한의 김혁철 대표는 정상회담 합의문은 물론 비핵화와 상응 조치, 미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히 빠듯한 일정이라고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는데 비건이 평양에서 모든 것을 다 합의하고 돌아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일단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된 것은 공란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조율을 하고 필요하다면 뭐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다시 만나거나 아니면 또 비건과 김혁철이 다시 만나거나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미북 핵협상 전면에 등장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의 김혁철 대표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남중국해를 또다시 항해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2척이 11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제도 중국명 남사군도에 12일인의 해역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작전이 과도한 해상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국제법에 따른 수로 접근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작전은 국제법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은 국제법과 중국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 그리고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된 지난달 7일에도 미사일 구축함을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중국명 시사군도 12LE 지역에서 정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무역협상 타결 시한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제프리 게릿이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11일 베이징에 도착해 13일까지 사흘 일정의 실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14일과 15일 이틀간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류어 부총리 등과 고위급 협상을 진행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이 최근 워싱턴 협상을 토대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진일보한 토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인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3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지식 재산권과 무역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일본이 11일 중국 해경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인근 영해에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4척이 이날 오전 10시께 센카쿠 열도 일본 영해를 잇따라 침범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 간 영유권 분쟁 지역입니다. 중국 해경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일본 영해에 진입한 것은 올해 들어 4번째입니다. 한편 해상보안청은 이르면 올해 여름 외국과의 해상 협력을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11일 헝가리에 도착했습니다. 중부 유럽 순방의 첫 일정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만나 민주주의와 법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폼페오 장관의 중부 유럽 순방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지할 목적입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중유럽 국가의 의존이 커지는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2일 슬로바키아의 바르티슬로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 2월 13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중동 문제 국제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의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구호물자 반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임시대통령을 자처한 후안과이도 국회의장은 10일 군대가 외국이 제공한 구호물자 반입을 막는 것은 반인도주의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식량과 의약품 등 구호 물품을 베네수엘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트럭에 실린 구호 물품은 베네수엘라 국경을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군인들을 시켜 물품 반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구호 물품 제공이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음모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영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